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또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10시 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 주말에 내가 서북청년단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북청년단은 일종의 깡패 집단이었다. 깡패 집단이었었는데 이승만의 홍위병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승만이 이렇게 깡패 집단들과 결탁이 됐을까?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승만이는 부도덕한 짓을 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 시대에는 무정부 상태고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독립을 하려고 할 때와 또 독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부가 수립이 되긴 했지만 일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안 됐고 했으니까 정부는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치안이나 이런 게 확보되지 못했고 한마디로 그때 사회는 주먹 센 놈이 왕초였다. 이런 시대니까 필요악으로 그렇게 정치 깡패들과 결탁이 됐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정치 깡패들이 얼마나 위세를 떨쳤는가 이제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 11월 9일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이 서청의 손에 고문치사당한 사건도 서청이라는 것은 이제 서북청년단의 줄임말이죠. 당시 김두현이라는 사람은 53세인데 제주도 총무국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이라고 하면은 제주 지방에서는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주 지역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국장이 서청의 손에 의해서 고문치사를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도 행정 2인자가 보급 문제에 불만을 품은 서청들에게 희생된 것이었다. 특히 서청 제주단장 김재능은 자기 사무실에서 심한 매질을 한 끝에 김두현 총무국장이 실신하자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밖으로 내버려 끝내 절명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서북청년단 제주단장 김재능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행정 2인자인 총무국장 김두현을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구타하다가 실신하고 까무러 치니까 밖으로 깨내서 내팽개쳤다. 이러니까 그 당시 서청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당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마당인데 이렇게 서북청년단은 무법천지의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제주도 총무국장이라면은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고위 공무원인데 그 고위 공무원을 서북청년단이 까무러치도록 이 국장을 매질을 했다. 그리고 나서 실신하니까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사무실에서 끌어내가지고 내팽개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이승만의 직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위세를 떨쳤던 겁니다. 이렇게 위세를 떨치는 서북청년단한테 누가 저항을 하겠습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월 9일 서북청년단원들이 제주도 총무국장인 김두현을 타살했다.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서청 단원들은 김두현이 알려진 공산주의자이며 자기들은 단지 그를 조사하려 했을 뿐이지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총무국장인 김두현이가 빨갱이였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이를 조사하려고 했을 뿐이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단 얘기죠. 총무국장 살해 사건 때 경찰이 범인을 잡아 구금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홍순봉 경찰청장도 김재능 서청단장에게 양보했어요. 범인들을 구연대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살인범들이 처벌받기는커녕 군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홍순봉 경찰청장도 김재능 서청단장에게 김재능 서청단장이 저지르는 그런 만행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제지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청장이라는 건 그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이잖아요. 고위공직자인데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라는 사람도 김재능 서청단장에게 뭐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건 뭐 정말 대통령 직속 아닌 직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 내가 그 안두희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구를 죽인 안두희가 이 서청단원의 서북청년단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이효리 남편이 이상순이잖아요.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이효리 남편 이름이 이상순인데 그 이상순이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상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라손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상순이도 여기 서북청년단의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순이가 굉장히 싸움을 기막히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순이가 싸움하는 걸 보면은 야, 싸움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이정재는 싸움하는 건 뭐 별로였다 그래요. 이정재는 그 이천 사람인데 그 씨름판을 주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씨름은 그렇게 잘했는데 그 싸움하는 건 별로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시라손이 이상순이는 정말 이상순이가 싸우는 걸 보면 야, 싸움하는 게 참 예술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잘했다는 겁니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위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도화선이 된 좌익계의 투쟁은 남한 전역이 73개 시군에 파급되어 연인은 110만 명, 300만 명이 참가했던 주장도 있음. 참가는 8.15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중투쟁이었다. 1947년 258쪽. 이건 조선통신사라는 이제 그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이 사건에 인민위원회 세력이 강했던 제주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일간지에는 이 무렵 제주도에서 10일 대구 사건의 여파로 10월 9일 소동이 일어나 전남 본토에서 미군 부대가 파견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와전된 것이었다. 이는 제주도 미 군정청 공보관 캐리드웨이 1947년 신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그는 육지 각 지방의 소요 사건이 발발해서 여러분이 동포 가운데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내의 하나에서는 여러분이 시국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함으로써 여사한 불행한 소요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야당표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어딜까요? 야당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여러분 그 호남 지방, 전라도 지방하고 제주도 지방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그 불행한 일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 돼서 그런지 제주도는 그 야당 바람이 거세요. 그래서 지금도 선거를 하면 제주도에서는 그 야당표가 많이 나옵니다. 1948년 1월에 쓴 미 24군단 정보 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 제주도는 우익진영과 좌익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식인층 지도자들과 대중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
좌익 인사들은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소위 좌익 분자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이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국내외 정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익이나 좌익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종류의 선전선동에 쉽게 휩쓸린다. 우익 인사들은 빨갱이 공포를 강조하며 주로 청년단체와 공직에서 좌익 인사들의 척결을 통하여 섬을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의 좌익은 반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테러는 우익이 선동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제주에 관한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봉기를 일으킨 세력은 소수일 뿐이다. 4.3 사건 진상 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죠. 제주도 그 4.3 사건을 일으킨 그 주동자들은 소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나 열중하고 자기 생업에나 열중한다 그죠. 벌어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하지 뭐 이렇게 이념 문제, 정치 문제에 그 나서질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말이죠. 나도 이 눈만 뜨면 나가서 매일 이 돈 버는 생활비를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유튜브를 한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돌출행동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이 그 나가서 벌어먹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합니까? 안 합니다. 유튜브. 그야말로 유튜브를 어찌어찌해서 유튜브를 했더니 조회수가 막 뭐 10만을 넘어간다. 이렇게 된 이런 계기가 된 사람이나 유튜브를 하지. 뭐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유튜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돌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4.3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소수지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생업에만 열중하고 그러단 얘기입니다. 이념 문제와도 거리가 멀고 정치 문제와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양민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다수가 양민이었다 이런 얘기죠.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좌하는 자유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 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서습격과 경비대원 입산 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또한 1949년 6월 7일 경찰 특공대는 이덕구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무장대 측 보고서를 입수하여 제주경찰청에 보관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정비된 인원이 50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비된 501명은 이제 각급 지도부 35명, 통신대 34명, 유격대 120명, 특무대 31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후방지역 공비 토벌 시 민군 작전 학살. 일부 토벌 때의 무리한 작전으로 주민이 피해가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군 작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육군교육사령부 민군 작전. 국군이 후방지역 공비 토벌 시 민군 작전 당시 발생한 학살로 당시 국군 통수권자였던 이승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나 이승만만의 실책으로 보기는 애매하여 교과서나 국군 사료집에는 이승만의 실책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이승만 정부로서의 책임은 맞다. 그리고 그 후방 지역에서 이제 공비 토벌할 때도 공비 토벌을 하는 과정에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이거를 이승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죠.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유교라는 전면전이 발생하기 전에 38선 부근에서도 게릴라들이 많이 준동하고 토닥토닥거렸지만, 그것이 38선이라는 전선뿐만이 아니고요, 후방에서도 이렇게 이 공비들이 나타나가지고 공비 토벌을 하냐고 야단법석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전 후방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 남로당, 뭐 빨갱이들, 뭐 이렇게 공비들이 준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눈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뭐 무슨 걸 토벌하다가 양민들이 많이 학살됐다 어쩌다 하는데, 사실 오늘날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은 이승만과 같은 강력한 그런 반공주의자가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됐습니다. 만약에 김구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구를 두둔한 사람들은 내 말에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땐 그래요. 김구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지금 김구가 초대 대통령이 됐었더라면요, 공산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도 지금 다 이 김정은 치하에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부 김정은 원수님 맞는 채, 위대한 김정은 수령님 만세 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제 뭐 도리가 없는 거죠. 남한에서 활동하던 공비들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의 전위대로 돌변했으며 인천 상륙작전 이후 더욱 기승을 부렸고, 국군 후방 지역을 교란하고 병참선과 퇴로를 차단하면서 후방의 제2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전후방 모든 지역에서 동시 전투를 강요하여 군사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살인, 납치, 방화, 식량 약탈 사건이 발생했다. 1950년 10월 25일 서울이 수복된 이후에도 338개의 경찰 지서 중 80개만이 수복되었고 258개의 지서는 공비들의 수정이 있었을 정도로 일부 세력의 봉기로 보기 힘들었다. 호남지구, 이런 얘기는 그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 작전 분석이라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950년 10월 25일 서울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한 후에도 338개의 경찰 지서 중 80개만이 수복되었고 258개의 지서는 여전히 이제 공비들의 수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경찰 지서가 여전히 공비들의 수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25일 미국 대사 무초의 보고서에 의하면 1만 명 규모의 공비가 양구, 철원, 춘천 일대에서 활동하였고 1만 5천 명 규모가 호남지구 일대에서 잠복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의 병참선을 절단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군경의 영향력보다 무장공비 등의 세력이 강성하였다. 무장공비 세력은 민간인, 북한 패잔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민간인과 구분이 힘들었고 마을 주민 사이에 위장하여 숨기도 하였으나 이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주민 통제 및 비민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마을 전체가 학살되기도 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이 수복된 후에도 그 6.25 때 그 인민군 패잔병들 뭐 이런 것들이 산으로 숨어들고 이래가지고 계속 게릴라전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마을로 스며들고 이래가지고
마을로 스며들어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이 게릴라들이 말이죠. 이 산에 숨었던 게릴라들이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같이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릴라들이 주민들과 같이 섞이면서 같이 살아가니까 이게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들 쉽게 내가 내 얘기를 하겠는데, 쌀과 보리가 섞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쌀만 골라낼 수가 있습니까? 골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비토벌을 위해서는 뭐 주민과 공비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죄 없는 양민들이 많이 죽었다 해가지고 이승만이를 자꾸 비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을마다 낮에는 태극기가, 밤에는 인공기가 나부낀다, 그렇잖아요. 인천 상륙에 성공하고 서울이 수복됐는데도 밑에 후방에서는 낮에는 태극기가 걸리고 밤에는 인공기가 걸린다는 겁니다. 마을에. 그러니까 게릴라들이 마을에 숨어서 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옥석을 가리겠습니까? 보리쌀과 쌀알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쌀알만 골라낼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말이 나온 것도 이 당시인데, 무장공비들이 산에 숨어들어가 밤에 주민들을 위협하고 학살하였기에 인공기를 걸었고, 낮에는 국군 측이 무자비한 토벌을 진행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걸었다는 뜻이다. 낮에는 국군과 경찰이 무자비한 토벌을 하니까 태극기가 내걸리고, 밤에는 국군과 경찰이 잠잠하고 할 때니까 그 주민들의 주민들한테 숨어들어 있는 게릴라들이 이 인공기를 내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인공기가 걸리고 낮에는 태극기가 걸렸다.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이 전후방 전역에 파급되면서 극심한 민심 동요와 주민 사기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자 이승만 정부는 공비 토벌을 위한 토벌부대, 치안대를 조직하여 토벌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교사 군사 교리에는 민군 작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족했기에 당시 일부 지역에서 과단 토벌을 애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후방의 마을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거야. 아니,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국군은 북진을 한다는데, 이승만이 통치해서 국군은 이제 북진을 한다는데도 밑에 후방에서는 그렇게 게릴라들이 준동하고 이런단 말이야. 야, 이승만 통치를 받는다고 이승만이가 성공해서 북진을 한다고 하는데도 게릴라들한테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민들, 이런 그 주민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거지. 이 당시 발생한 학살은 국군 입장에서도 엄청난 흑역사라 추후 민군 작전을 작성할 때 이 당시 실책을 크게 참고한다.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그래서 뭐 학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있지만 이 학살 사건 가지고 이승만이가 이렇게 학살을 많이 저질렀다, 이래가지고 이승만이를 그렇게 굉장히 좌파들이 물고 늘어지는 게 또 이겁니다.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고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잘 알게 되면은 마냥 이승만이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쌀과 보리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일일이 쌀알만 골라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래서 이승만이가 차우체스크보다도 더 나쁘다. 캄보디아 킬링 필드보다도 더하다. 어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전시 상황에서, 게릴라가 이렇게 준동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쟁도 아닌 평화 시대에 이렇게 이승만이가 학살을 했다면 정말 이승만이는 나쁜 사람이죠. 반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전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국군이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에 사는 주민들을 무장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산청 함양 양민학살 사건, 이 과정에서 7마을이 초토화되고 가연, 방곡, 점촌, 서주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총 희생자 수는 705명에 달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주동 세력이 일으킨 일로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이유도 근거도 있을 턱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였다. 그 다음에 문경 양민 학살 사건, 국군 제2사단 70여 명이 경상북도 문경리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살해 마을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 여성 44명, 남성 83명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다. 이후 6.25 전쟁이 끝나고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을 정부는 무장공비가 선량한 양민들을 죽였다고 조작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2008년 참여정부가 진행한 과거사 청산 막바지 과정에서 그 진상이 밝혀지고 이후에도 소속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강화 양민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공비 진압에 있어 지역대로 치안대를 조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승만이 지시로 강화 지역에서 조직된 치안대 수산대를 별도로 설치해 민간인들을 임의로 살해했고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도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문경 양민 학살 사건과 같은 해 벌어졌으며 1.4 후대가 벌어질 당시 국군 산하의 강화 향토 방위 특공대가 중심이 되어 212명에서 500명의 강화 주민을 조선인민군의 협조자로 아무 근거 없이 몰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유족 측에서는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의 숫자를 400 내지 500여 명으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은 212명으로 집계하고 있는 상황, 진실 화해 위해서는 430여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증거가 수없이 나왔음에도 학살의 주동 세력에서는 민간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이 증오에 어린 보복학살이라는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이 대한민국을 남침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벌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증오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인민군한테 협조를 했느냐, 북한한테 협조를 했냐, 이래가지고 부역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양민이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북진작전 시 수복지역 민군작전 시 학살, 한국과 유엔군이 북한 지역 군정 실시에서의 교훈, 민군작전 계획 시 유엔이 이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를 배제하여 갈등을 빚어 군정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 부족, 2. 유엔이나 한국 정부 모두 군정 요원 선발, 교육, 현지 주민 관리, 임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민군작전 전담부대 운영면에서 민군작전을 책임질 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전투부대가 민사를 맡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4. 작전 초기 민심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여 한국군, 유엔군 모두 점령지역에서 군기와 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고 여러 지역에서 국군의 점령으로
국군이 점령군으로 행세하였고 이북 지역 이외에 파견된 각종 사회단체들에 의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비인간적인 대우는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6.25 전쟁 작전 시기별 민군 작전 사례 연구, 군사연구 제134호 136페이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군정 실시와 관련해 유엔군과 이승만 정부 모두 사전 준비와 양자간 협의 또한 없었고 점령 지역의 군정 문제와 관련해 충돌했다. 이승만 정부는 헌법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이므로 한국 정부의 통치권을 주장했으나 미군은 유엔 총회 결의 후 통일정부 총선거를 실시하기 전에는 실권 행사를 거부했다. 이런 견해 차이로 이승만 정부와 미군은 별도로 군정요원을 임명하여 지사가 2명이 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하여 통치체제가 불안정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이제 북진에 올라가면서 예전에 이북 땅이었던 곳을 찾잖아요. 더불어 수복을 하잖아요. 그 수복 지역의 이제 통치 문제를 가지고 미군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거죠. 이승만이는 그 이북 지역을 찾자마자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땅이다. 이래가지고서는 대한민국 통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통치를 이제 행했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미국은 아무리 뺏었더라도 아무리 뺏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유엔 총회를 통해서 완전히 통일 정부를 통해서 유엔에서 결의가 나고 완전히 이제 통일 정부가 돼서 총선거를 실시하기 전에는 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그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점령 지역의 치안은 한국군 헌병부대가 담당하게 되었고 미 군정 요원과의 협조 체제가 미비하여 미군과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정 방침이 결여되어 있었고 병력 부족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국군과 남한에서 입국한 사회단체원들의 탈선 행위 통제가 제대로 될 일이 만무했다. 이는 학살 사건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승만 전 정부는 1950년 11월 3일 훈령 제101호 국군 비행 엄금에 관한 건을 내려 이북 지역에서 노획물자, 물품 반출을 금지하는 등 임시 조치하는 등 사태를 인지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복 지역의 민군 작전은 실패하였다. 북한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부분에서 이외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승만 정부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단순히 한반도 이남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한국군과 미군이 북진을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 지역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다소 논란이 있던 신천 양민 학살 사건을 포함하여 북한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 추진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정부는 북한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승만이가 직접 통치하던 남한 내에서도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승만 정부가 북진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북한에서 벌어진 학살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통치하던 남한에서도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북한 점령 지역에서의 오죽 학살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대략 북한 점령 기간 2개월 동안 일시백, 천만, 10만, 17만 2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학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3만 5천 명은 신천에서 일어난 학살로 희생됐으며
학살의 주체는 우익 치안대였다. 신천 학살을 포함 나머지 이북 지역에서의 학살 주체를 보면 결정적으로 치안대와 같은 극우 무장 단체들인데 이들은 미국과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세력들이다. 폭격의 저자로 유명한 김태우 교수에 있어서 냉전의 마녀들을 보면 전쟁 당시 북한 지역 민간인 학살을 조사했던 국제여맹의 보고서에는 황해도에서만 12만 명의 민간인이 미군 및 한국군 점령하여서 죽은 것으로 나와 있다. 황해도에서만 12만 명의 주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죽었겠어요. 여기에는 뭐 이승만 정부에 속한 군대도 이렇게 학살을 가담했겠지만 군대 외에도 이 극우 무장단체들,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인 극우 무장단체들도 이렇게 많이 학살을 자행했다 이겁니다. 아래 참고용으로 후설되긴 했지만 관련 연구자인 이신철의 경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양측의 양민 학살이 묘사되었지만 태극기 휘날리며에 잠시 나온 인민군의 우익 인사와 그 일가족 학살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우익들과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학살에 비하면 규모나 양상에서 일부분이라고 자신의 연구소 및 저서에서 주장했다. 한반도 이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 연구로는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의 학술 논문인 6.25 남북 전쟁 시기 이북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참고해도 좋다.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것으로 끝맺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또 한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행한 외교, 안보, 국방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